이게 인간 사회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인간만 그러냐? 왜 인간만 특이하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울산 울주 대곡리에 반구대 암각화라고 반구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바위그림이니까 네. 좀 잘 안 보여서 이거 네. 탁본을 떠서 보면은 뭐 하나 고래가 업고 있나? 등에 뭔가를 업고 있어요.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웅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책을 쓰고 있는 과학작가 하리아라 이은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생물학은 석사 때까지만 하고 박사과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책을 어떻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재밌고 혹은 의미 있게 읽힐 수 있는가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 그러면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짚어줘야 돼요. 필요한 걸 알려줘야죠. 필요한 거. 많이 얘기하시는 게 할머니가 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설. 네, 네. 할머니들이 아기를 키워주면 좋다. 이게 이렇게 여성의 폐경 문제랑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생물학적으로 되게 깊은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이 시작은 뭐냐면요. 피터 메더와라는 이식 분야의 생물학자가 네. 있는데요. 이분도 노벨상 수상자고요. 네. 이분이 1950년대 무슨 책을 쓰셨냐면요. 왜 생물은 불필요하게 늙어야 되는가? 불필요하게. 근데 거죠. 이분 재밌다. 네. 부사를 불필요하게. 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운명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왜 받아들이는 죽어야만 거니까. 하는 게 이러는데. 이게 원래 과학자의 시선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네. 왜 꼭 그래야만 되지? 왜 라고. 불필요하게 늙어야 네. 하는가. 그래서 논문의 제목이 재밌죠. Unsolved Problem of Biology라고 해서 생물학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더 자손도 많이 낳고 더 번성하고 유전자의 번성이라는 그 목적이 맞을 텐데 왜 중간에 늙어서 더 이상 유전적 번성을 못하고 죽는가? 거기에 충실한 게 박테리아는 충실한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기체는 안 되잖아요. 우린 다세포 생물이잖아요. 역시 위생자라서. 그럼 진화가 노화를 허락했다면 이게 뭔가 유용성이 있어야 허락이 된 야,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관점이 신박하네요. 네. 진화가 왜 노화를 허락했느냐? 그렇죠. 왜 생물학적으로 불리한 노화를 진화가 허락했는가? 깨진 시험관 이해하세요? 깨진 시험관? 시험관이 쓰다 보면 실수를 깨트리잖아요. 많이 깨트리죠. 네, 깨트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1년에 10% 정도의 시험관을 깨먹는다 라고 하면 10년이 지났을 때 몇 개의 시험관이 남아있을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급격하게 떨어져요. 10%만 깨지니까 초기에는 별로 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중간 좀 지나가면 이게 지수함적으로 급격하게 내려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물은 오래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생식도 일종의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데 들어가야죠. 그 생식할 수 에너지를 인생 초반에 몰아줘야지만 이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구나. 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씩 죽는다고 했을 때 40년만 지나면 거의 남지가 않거든요. 성숙되는 시기를 뒤로 많이 늦춰가지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요 오히려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생식 가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개체 차원에서는 좀 억울하고 아쉬울 수 그쵸. 있지만 종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게 종을 늘릴 수 늘릴 수 있고 있다는.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 얘기를 듣고 할머니 가서 이런 걸 처음 제시를 하세요. 여성의 경우에는요 월경을 할 때는 생식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인생이 어느 정도 후반기에 들어서면 이제 월경이 저절로 멈추거든요. 그 이후에 삶을 살게 되는데 월경 이후의 삶이 거의 인생의 뭐 4분의 1에서 3분의 1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생식력을 조기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식력이 조기 중단된다는 건 번식을 못 한다는 소리인데 그건 사실 유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저도 네. 궁금했던 게 여성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이미 난자를 거의 완성된 상태로 갖고 태어났는데 실제로 평생 동안 배란하는 양은 전체 있는 거예요. 정말 극히 일부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는 700만 개까지 남모세포가 만들어졌다가 태어날 때쯤에 이거 다 속가져서 한 100만 개 남거든요. 사춘기 될 때까지 또 다 속가집니다. 그래서 한 20만 개쯤 남다가요.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한 개씩만 나오잖아요. 해봐야 한 400개 정도. 네, 평생 해봤자 400개 정도. 그리고 다 못 쓰고 생식력을 그게 스스로 참 궁금했어요. 갖는 게 야,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그 윌리엄스라는 분은요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임신과 출산을 가지는 위험성과 에너지 투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몸은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우리 생식세포는 감수 분열에서 한 개가 분열하면 네 개가 나온다. 그렇죠. 이건 정자 얘기고요. 정자. 난자는요 남모세포 한 개가 분열하잖아요. 난자 한 개 그렇죠. 나옵니다. 네, 그렇죠. 나머지 세 개는 극체라고 해서 극체가 돼버리죠. 굉장히 네. 조그만 거 해서 그냥 찌그러져서 없애버려요. 하나에만 다 몰아주는 거고 그만큼 계속 경쟁을 몸에서 시키는 건데 그 경쟁을 시키는 이유가 너무 몸이 힘드니까 어떻게 이제 제대로 된 거 하나 이제 투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다 보니까 배란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내가 원한다고
한다고 배란되는 것도 아니고 배란에 관련된 호르몬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뇌하수체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저기 나오고. 체험관하기 할 때 굉장히 힘든 게 그 이유도 있는 거죠. 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장 힘든 게 난자를 얻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난자는 자연적으로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한 달에 그걸 가지고 시도해서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냥 그 주기를 실패하다 보니까 일단 과배란이라는 걸 하거든요. 뭐냐면 난포 자극 호르몬을 엄청나게 외부에서 투여를 해서 원래는 하나만 반응해야 되는 그 난포를 여러 개 반응시켜서 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생물의 몸은 항상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지면 문제가 생겨요. 뭔가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지만 과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약으로 먹을 수가 없고 전부 주사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임신 시작하기 전에 5주 전부터 시작해서 임신 10주까지 계속 3개월 이상 주사를 매일매일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건 괜찮았어요.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병원에서는 이제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최대 용량을 좀 써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 용량이 너무 셌었나 봐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엄청나게 차서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게 결국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건데 임신 전에 배란을 시키려고 이렇게 되는데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걔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그만큼 계속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출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출산을 했을 때 하고 여성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출산할 때쯤 됐을 때는 더 이상 출산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주는 거 하고 어떤 게 그 다음 세대의 생존율을 높이느냐 이걸 수학적인 모델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체력적으로 몸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기가 낳는다고 그냥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숙련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에 비해서 확실히 힘이 딸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생존율이 자꾸 떨어져요. 서로 힘들어지는 서로 거네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생존율은 강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양쪽이 다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손자녀를 돌보는데 힘을 보태면 그 아이들의 생존율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과학자들은 이론이 나오면 뭘 해야 되죠? 검증해봐야죠. 그렇죠. 검증을 해야 되죠. 핀란드와 캐나다에서 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할머니가 아이의 생존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에 따라서 애들의 생존율이 달라져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손자녀의 생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확실히 외할머니가 살아있는 경우가 높고요. 외할머니가 근처에 사느냐, 아니 멀리 살아서 살아계셔도 도움을 못 받느냐. 왜 그러냐면 혹시 그냥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받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한 거예요. 정말 가까운 데 살아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정말 가까이 사시는 분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출산 간격이요.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데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에 아이들의 출산 터울이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가능하고 생물학적으로 그럴 것 같고 현상적으로도 맞아가지고 이 할머니 가설이라는 게 이제 가설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려졌는데 저 가설에 제가 하나 보탠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좀 잘못을 했어. 혼이나. 그랬을 때 뭔가 내가 믿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곳 이거는 또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전공이 미생물학이니까 많은 좋은 미생물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장내 미생물까지 공유할 그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생물을 위한 좋은 먹이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할머니 가설에는 수학적인 모델도 있지만 심리적인 거 미생물학적인 거 다 포함하면 저는 저 가설 사실 저는 물리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요. 왜냐 둘째가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내가 하나를 들 때는 어떻게든지 키울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셋이 됐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려고 했는데 베이비시터가 한 명밖에 못 봐준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와주신 게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되게 안정적으로 크기도 했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거. 안정적으로 크기도 했고 엄마 아빠는 훈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할머니는 아이를 품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라는 존재가 아이에겐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해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럼 할머니만 있으면 될까라는 거죠. 실제로 fMRI로 실험을 해봤었어요. 정말 손자의 양육에 참여를 할 때 정말 기쁨을 느끼는가 또 실험을 해봤죠. 이미징을 했군요. 이미징을 했더니 실제로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되고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쁨을 느낀다는 것까지는 나왔는데요. 저희 할머니 그런 하셨어요. 네. 난 정말 재밌어서 했다고. 그 기분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애기가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저는 애가 셋인데 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은 저희 애가 만약에 아이를 낳고 오면 너무 이뻐서 키워줄 것 같거든요. 문제는 그렇다고 돌봄을 무조건 할머니한테 미루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성원 육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죠. 젊은 몸도 키우기 힘든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키우시면 얼마나 그럼요. 힘들겠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생물학적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조심스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는 할머니 가설이 옳고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고 실제 기쁨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넘어와서 고정관념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애는 할머니가 봐줄 건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아이들 다 크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묶이면서 서로 간에 못할 짓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연 상태에서는 할머니가 봐줄 수 없으면 아기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자연 속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문명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 가설에서 할머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회가 조금 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관용적이 됐으면 사실 좋겠다는 그 생각이 요즘에 드는 거죠. 가장 큰 저출산 문제의 핵심에도 그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 가설에 의하면 네. 그 힘든 육아를 진심으로 덜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필요한 건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자체 같은 데서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가정보육교사 제도라는 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집으로 어린이집 선생님 보내주시는 제도인데 그게 모든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확산되면 되게 좋고 수학적 모델도 나왔고 이게 인간 사회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인간만 그러냐? 왜 인간만 특이하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뒤져봤더니 인간만 그런 건 아니고요. 고래 종류에서도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고래들이 집단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든 고래들은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신의 딸이라든지 아니면 자매들의 아이들 돌본다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울산 울주 대곡리에 반구대 암각화라고 반구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바이그립이니까 좀 잘 안 보여서 이걸 탁본을 떠서 보면은 뭐 하나 고래가 업고 있나? 등에 뭔가를 업고 있어요. 어. 예전에는요 임신한 고래를 그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다른 그림들 보게 되면은 호랑이 같은 건 정말 뱃속에 새끼를 담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리 봐도 배는 아니에요. 저건 아니죠. 완전히 딱 선이 윤곽이 다 보이는데. 이 귀신고래라고 하는데요. 네.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고래는 포유동물이에요.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어요. 그렇죠. 근데 물속에서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올려야겠구나. 예, 그 고래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갓 태어난 고래가 그러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다른 동료 고래가 지키고 있다가 그 새끼 고래가 태어나면 걔를 업고서 위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삼파역. 포착이 됐는데 저 그림의 그 연대가 신석기 후반에서 청동기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찰을 하고 그 시절의 사람들이 이미 본 관찰했다는 거예요. 얘기네요. 결국에는 생물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생식력을 중단을 하는 것은 그 개체의 전체 생존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개체 전체 생존력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그게 더 유리할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 사회로는 가족을 위한 헌신이네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리 문명을 살지만 우리도 생물인 이상은 할머니 역할을 꼭 생물학적인 할머니뿐만이 그쵸. 아니고 가족 구성원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걸 해주는 게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엄마 시대에는 우리들보다 애도 훨씬 많이 낳고 지금보다 모든 상황이 더 열악했는데 왜 그때 엄마들은 지금처럼 애 키우는 거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인류학자도 있습니다. 파크 에비뉴의 영장류라는 책을 쓴 웬즈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문화인류학자였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 애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좋은 환경. 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도 가장 상류층이 모여 산다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는 정말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자원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말로 돈 걱정 없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해서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뭐 기싸움이라든가 뭐 서로 간의 그런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거기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자신의 장기를 발휘합니다. 문화인류학자잖아요. 보통 문화인류학자들이 아직 그 자연에 가까운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동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관찰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완전 다른
정말 초자본주의가 발달한 이런 사회에 내가 떨어진 외부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서 적응해서 저 사람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병폐를 보게 되는데요. 그 엄마들이 정말 아기를 키우는 데는요, 전혀 자신의 노동력이 안 들어가요. 베이비시터 들고 가정부 들고 다 돈을 해결하네요. 다 돈을 해결하거든요. 애가 살이 쪘다 그러면은 식단 조절 해주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해 보인다 그럼 심리상사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엄마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 다그치진 않아요 혹시 그러면서? 아이들 다그치지도 못해. 아이들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왜 그럴까 시 봤는데, 자연 상태에서는요,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긴 하는데 또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세대를 키워낸다는 거, 아이를 내 손으로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키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는데, 이 지역은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자원을 벌어와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가 완벽하게만 커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받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이들이 삐뚤어지니까 엄마 그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데 애가 내 마음대로 안 자라잖아요. 아이를 키운 그 양육 방식이 자기가 책임질 임무를 했다고 말하기는 좀 이상한 게 결국 다 고용했다면서요. 네,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을 안 하고 그걸 남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완벽하게 커야 되지 않으면 그게 다 내 책임인 거죠. 그럼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행복한 거리가 멀어지는 네, 거네요. 멀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본성과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명적 특성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게 잘 될 텐데, 생물학적인 것만 너무 강조해서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돼, 무조건 할머니가 키워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면서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 돼라는 것도 그 강박관념도 문제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책이 보통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엄마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경험도 들어있고 거기에 또 생물학 지식도 들어있고, 나아가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도 일부 좀 제안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교수님은 생물학을 왜 공부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과학 중에서 생물학이 제일 좋았어요. 사실 저도 생물학을 연구할 때는 생물학이 너무 좋아서 했거든요. 네. 우리 모두가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 알아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네. 근데 모두가 생물학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연구원을 그만두고 작가가 되어서도 여전히 생물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네. 왜 공부를 하냐면 행복해지려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책은요, 엄마라는 것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더더욱 그렇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혹은 살아야 된다면 생물학을 좀 알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생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생물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목은 엄마 생물학이지만 네. 사실 아빠들이 읽어주셔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부모 생물학이네요. 그렇죠. 네. 와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